어머니, 제가 보습 크림 듬뿍 발라달라고 몇 번을 말해요. 영하의 칼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차가운 겨울 새벽입니다. 67 순자 씨는 욱신거리는 무릎에 덕지덕지 파스를 붙이며 하루를 시작하죠. 밤새 칭얼대는 손주를 품에 안고 거실을 서성인 탓에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온몸에선 매캐한 파스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때 안방 문이 스르륵 열립니다. 곱게 화장을 마친 며느리가 나오는데요. 밤새 고생한 시어머니의 초췌한 몰골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아이의 빨개진 볼을 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내뱉습니다. 요즘 애들은 피부 예민해서 이런 거 하나에도 발진 올라온단 말이에요. 애 보는 게 유일한 낙이라면서 이런 건 왜 자꾸 깜빡하세요? 순자 씨는 미안함에 고개를 숙이며 마른 입술을 깨뭅니다. 낙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지만 내색할 수 없습니다. 뒤이어 나온 아들은 한술 더 떠 제 몸집만 한 골프 가방을 어깨에 매며 당연하다는 듯 한마디를 던지죠. 엄마, 오늘 날씨 추워서 필드 나가기 딱 좋네. 우리 늦으니까 저녁에 애밥 좀 잘 챙겨주고 올 때 맛있는 거 사올게. 현관문이 쾅 닫힙니다. 집안에는 매서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운 침묵이 흐르죠. 순자 씨는 식어버린 국에 찬밥을 말아 넣으며 생각합니다. 자식들에게 나는 그저 말 잘 듣는 무보수 식모였던 걸까요? 숟가락을 든 순자 씨의 손이 파들파들 떨립니다. 밥알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니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였고 손등엔 검버섯이 번져 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늙어버린 게. 그때 아이가 다시 칭얼대기 시작합니다. 순자 씨는 허겁지겁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뭔가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순자 씨의 낡은 휴대전화가 짧은 진동을 울리자 화면 속에는 수십 년 지기 친구들이 보낸 단체 사진이 가득합니다. 따뜻한 온천으로 겨울 여행을 떠난 친구들은 화사한 옷을 입고 한바구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사진 속 친구들의 얼굴은 생기가 넘치고 뒤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노천탕이 보이죠. 순자야, 이번에도 못 오는 거지. 너 빠지니까 분위기가 안 산다. 친구의 문자가 가슴을 쿡 찌릅니다. 순자 씨는 한참 동안 답장을 쓰지 못하고 멍하니 화면만 바라봅니다. 애 때문에 안 되라는 말을 내뱉는 것이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고역이기 때문입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푸석푸석한 피부와 헝클어진 머리뿐입니다. 예전엔 그렇게 좋아하던 화장품도 옷도 이제는 꺼내볼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방 한구석 등산화 위에는 하얀 먼지가 눈처럼 쌓여 그녀의 처지를 대변하죠. 세상은 온통 하얀 겨울인데 순자 씨의 삶은 아이 기저귀와 젖병, 소독기 사이에 갇혀 회색빛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온천을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다니는데 자신은 왜 이렇게 갇혀 있어야 하는 걸까요? 손주를 재우고 나서야 잠깐의 여유가 생깁니다. 순자 씨는 오랜만에 예전 사진첩을 꺼내봅니다. 사진 속엔 등산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전국의 산을 누볐던 그 시절이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보며 자신이 할머니이기 이전에 이름이 있는 여자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며느리가 말한 그놈의 낙이 정말 이런 것이었는지 순자 씨는 가슴을 치며 소리 없이 흐느낍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은데요. 순자 씨는 무심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보일러 온도를 조금 올리려 거실로 나가던 순자 씨는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통화 소리에 그만 발걸음을 멈추고 맙니다. 며느리는 친구와 통화하며 깔깔거리고 있었죠. 야, 우리 시어머니 말도 마. 그냥 집에서 애 보는 게 유일한 취미셔. 순자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벽 뒤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입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어머님은 우리 아니면 갈 데도 없어. 노인네가 친구도 없고 집에서 애 재롱 보는 게 최고지, 안 그래?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존경이나 감사는커녕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손이 벽을 짚으며 떨립니다. 가슴이 쿵쿵거리며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며느리를 말리기는커녕 웃으며 맞장구를 치는 소리입니다. 맞아, 엄마는 애 없으면 외로워서 못 사실걸. 그냥 저게 엄마 인생이야. 우리가 오히려 봐주는 거지 뭐.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합니다. 손주를 보며 무릎 관절이 다 나가는 줄도 모르고 헌신했던 세월이 자식들에게는 그저 할 일 없는 노인의 시간 때우기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치고 이제는 손주 뒷바라지까지 하는 자신을 그들은 영혼 없는 그림자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도 없다고요? 자신이 친구들을 못 만나는 건 손주 때문인데 그걸 친구가 없다고 말하다니요. 순자 씨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을 막으며 흐느낍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순자 씨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빨갛게 부은 눈,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하지만 그 눈빛 속엔 이제 슬픔 대신 다른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순자 씨는 장롱을 천천히 엽니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단 주머니를 꺼내듭니다. 밤이 깊어 자식들이 곤히 잠든 사이 순자 씨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냅니다. 자식들 용돈 한 푼 두 푼 아껴 모으고 남몰래 파지까지 주워가며 정성껏 보탠 소중한 쌈짓돈입니다. 손가락으로 돈을 한 장 한 장 세어봅니다. 35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은 돈도 아닙니다. 하지만 순자 씨에게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에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비장한 표정으로 장롱 위에서 캐리어를 내립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캐리어를 닦아내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이 캐리어를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였던가요? 손주가 태어나기 전 친구들과 설악산에 갔던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아까워서 입지도 못했던 남편이 생전에 사줬던 명품 패딩을 꺼냅니다. 옷장 깊숙이 비닐에 쌓여있던 그 외투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담습니다. 아껴둔 실크 스카프, 새 것처럼 깨끗한 등산화, 한 번도 쓰지 못한 화장품들을 하나씩 챙깁니다. 가방이 채워질수록 순자 씨의 눈빛은 슬픔 대신 단호함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공책과 펜을 꺼냅니다. 그리고 지난 석 달간 틈틈이 조사해뒀던 자료들을 펼쳐놓습니다. 사설 베이비시터 비용, 가사 도우미 시세, 야간 돌봄 추가 비용. 하나하나 정성껏 계산하며 종이에 옮겨 적습니다. 지난 3년간의 총액을 계산하자 손이 멈춥니다. 8,400만 원. 나도 이제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 내 인생 내 발로 찾아가련다. 순자 씨는 굵은 글씨로 종이 맨 위에 육아 파업 선언서라고 적어 넣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차분하게 문장을 이어갑니다. 저는 더 이상 무료 가사 도우미가 아닙니다. 정당한 대가 없이는 복귀하지 않겠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속이 후련합니다. 순자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외투를 챙겨 입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당당해 보입니다. 새벽 4시.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순자 씨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현관문 쪽으로 향합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잠깐 떨립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노인네가 친구도 없고. 순자 씨는 이를 악물고 문을 엽니다. 새벽 안개를 헤치며 현관문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집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눈을 뜬 며느리는 집안이 평소와 다르게 싸늘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보통은 이 시간이면 따뜻한 국 냄새가 풍기고 시어머니가 조용히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고요합니다. 거실은 온통 차갑게 식어 있고 배고픈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만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죠. 며느리는 잠결에 눈을 비비며 일어납니다. 어머니, 애 울잖아요. 왜 안 보시고. 어머니, 며느리가 짜증을 내며 방에서 뛰어나왔지만 보이는 것은 텅 빈 거실과 차갑게 가라앉은 공기뿐입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아이를 안고 달래고 있을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립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방은 텅 비어 있고
이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며느리는 급히 골프 라운딩 준비를 하던 남편을 깨웁니다. 여보, 어머니가 안 보여. 방에도 안 계시고. 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하품을 하며 일어납니다. 새벽 산책이라도 나가셨겠지. 엄마 요즘 무릎 아프다고 했잖아. 하지만 현관에는 시어머니가 늘 신던 운동화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주방으로 향한 아들은 냉장고에 붙은 종이를 발견하고 얼어붙습니다. 지난 3년 육아 노동비 총합 8,400만 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시 나의 복귀는 없다. 마이너스 김순자. 아들의 손이 떨립니다. 종이를 다시 읽어보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뒤에서 종이를 보고는 입을 떡 벌립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지? 어머니가 진짜 나가신 건 아니잖아. 아들은 처음엔 농담이라 생각하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전원이 꺼져 있다는 무미건조한 안내음뿐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리 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는 당황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뒤집니다. 시어머니의 옷장을 열어보니 평소 아끼던 옷들이 사라져 있습니다. 캐리어도 화장품도 심지어 그 낡은 비단 주머니까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입니다. 여보, 이거 진짜야. 어머니가 정말 나가셨어. 당장 출근을 해야 하고 골프 라운딩을 예약해둔 부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아이는 계속 울어대고 밥은 해야 하고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평소 순자 씨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왔던 수만 가지 일들이 멈추자 집안은 삽시간에 통제 불능의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냉장고 문에 붙은 또 다른 쪽지를 발견합니다. 아침은 냉장고에, 저녁은 각자 알아서. 기저귀는 3일치 남았음. 눈 덮인 한라산이 멀리 보이는 제주도의 고즈넉한 카페입니다. 순자 씨는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1월의 제주도는 서울보다 훨씬 따뜻하고 공기마저 다릅니다. 포대기도 기저귀 가방도 없는 그녀의 손에는 작은 카메라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새로 산 카메라는 아니고 남편이 살아생전 사줬던 것을 이제야 꺼내 쓰는 것입니다. 예전엔 이걸로 산과 바다를 찍어 다녔었죠. 카페 주인이 유자차를 가져다 주며 따뜻하게 웃습니다. 할머니, 혼자 여행 오셨어요? 정말 멋지시네요. 순자 씨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머니라는 호칭이 예전 같으면 마음에 걸렸을 텐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선택해서 온 여행이기에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그녀는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는 자신의 모습을 정성껏 촬영합니다. 몇 번을 찍고 지우기를 반복한 끝에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장을 건집니다. 사진 속 자신의 얼굴엔 주름이 있지만 그 눈빛만큼은 20대 처녀 때처럼 반짝입니다. 순자 씨는 사진을 가족 단톡방에 올립니다. 그리고 짧고도 강렬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얘들아, 나 제주도다. 바람이 참 좋구나. 밥들 잘 챙겨 먹어라.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단톡방은 순식간에 난리가 납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진동을 울립니다. 아들의 전화가 걸려오고 며느리의 문자가 쏟아집니다. 엄마 제정신이야? 당장 와. 애는 어쩌고 이 난리야. 어머니, 농담 그만하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제발요. 하지만 순자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볍게 차단 버튼을 누릅니다. 똑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녀는 해변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겨울 바다는 여름과 달리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찬바람에 실려오는 짭조름한 바다 냄새를 깊게 들이마십니다. 무릎은 여전히 조금 쑤시지만 마음만은 하늘을 날아갈 듯 상쾌합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갑니다. 순자 씨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모래사장을 걷습니다. 차가운 모래가 발바닥에 닿는 감촉이 생생합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해변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봅니다.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파도는 끊임없이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오늘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의 시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닌 오롯이 김순자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만끽합니다. 저녁이 되자 순자 씨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갑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도 손주 생각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대신 내일은 어디를 가볼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설렘이 가슴을 채웁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지금쯤 아들 내외가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순자 씨가 떠난 지 2주일째, 아들 내외의 몰골은 그야말로 거짓골이 따로 없습니다. 며느리는 엉망진창이 된 집안을 치우다 말고 주저앉아 엉엉 눈물을 터뜨립니다. 아이는 낯선 사람만 보면 울어대고 밤마다 칭얼거리며 잠을 안 잡니다. 예전엔 할머니 품에서 금방 잠들었는데 이제는 몇 시간을 안고 달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며느리의 눈 밑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습니다. 육아 도우미를 급하게 구해보려 했지만 턱없이 비싼 비용은 둘째치고 아이가 낯을 가리며 자지러지는 바람에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 없습니다. 벌써 3명째 도우미가 그만두었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 아이는 할머니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도우미가 남긴 말이 며느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아이는 할머니만 찾습니다. 할미 할미하며 울먹이는 손주를 보면 며느리도 같이 울고 싶어집니다. 아들은 밀린 업무와 지옥 같은 육아를 병행하다 결국 회사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상사에게 깨지기 일쑤입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날 아침, 아이가 열이 나는 바람에 회의에 늦었고 그 결과 큰 계약을 날려버렸습니다. 김대리, 대체 요즘 왜 이래? 집안일 때문에 회사 일을 이 모양으로 만들면 어떡해? 상사의 질책에 아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아이 먹이기, 재우기, 끝없이 이어지는 집안일의 부부는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엄만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어.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자 아들도 지친 목소리로 받아칩니다. 나도 힘들다고. 엄마한테 전화해도 안 받으시잖아. 두 사람은 비로소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우는 아이를 달래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집안을 정갈하게 유지했던 순자 씨의 헌신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으므려. 며느리는 자신이 친구에게 했던 못된 말들을 떠올리며 가슴을 칩니다. 집에서 애 보는 게 유일한 취미라고 했던 그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삶의 든든한 기둥이었는데 우린 그걸 땔감으로 쓰고 있었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아들은 순자 씨가 붙여놓은 육아 비용 산출표를 다시 봅니다. 8,400만 원, 3년 동안 어머니가 해주신 일의 가치입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전문 베이비시터를 쓰면 한 달에 300만 원, 가사 도우미까지 더하면 400만 원이 넘습니다. 3년이면 억 단위를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어머니는 그 많은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일해주셨던 겁니다. 아들은 냉장고에 붙은 편지를 다시 읽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시 나의 복귀는 없다. 어머니의 글씨체가 떨려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을까요? 아들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통곡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불효를 저질렀는지 뼈에 사무치게 깨닫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같이 울고 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제대로 된 사과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한 달 뒤 얼굴색이 환하게 좋아진 순자 씨가 당당하게 현관문을 엽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그녀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피부는 윤기가 흐르고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으며 눈빛엔 생기가 넘칩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다 말고 버선발로 달려나와 그녀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빕니다. 두 사람 모두 한 달 사이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구겨져 있으며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다시 저희 곁에 있어주세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합니다. 평소 도도하던 그 며느리가 코를 훌쩍이며 순자 씨의 손을 붙잡습니다. 아들도 눈이 퉁퉁 부은 채 고개를 조아립니다. 엄마, 제가 불효자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순자 씨는 예전처럼 허허 웃으며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일단 들어가서 앉았구나. 거실 소파에 앉은 순자 씨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혼 육아 및 가사 서비스 정식 계약서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류를 펼쳐봅니다. 거기엔 또박또박한 글씨로 조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1조. 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조. 주말 및 공휴일은 전액 휴무로 한다. 3조. 월 급여는 250만 원으로 하며 매월 1일 지급한다. 4조. 무릎 치료비 및 건강검진 비용은 별도 지급한다. 5조. 연차는 연 15일로 하며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한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어내려갑니다. 순자 씨는 팔짱을 끼고 두 사람을 지켜봅니다. 예전에 고분고분하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당당한 한 사람의 노동자가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 당연히 다 해드릴게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며느리가 군말 없이 도장을 찍습니다. 아들은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현금 봉투를 내밀며 고개를 숙입니다. 엄마, 이건 그동안 못 드렸던 급여예요. 턱없이 부족하지만 용서해주세요. 순자 씨는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안아 올립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손주는 부쩍 자랐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으며 팔을 뻗습니다. 할미. 순자 씨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손주가 밉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고도 손주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 씨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됩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손주를 돌보고 간단한 집안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를 업기 전에 시계를 확인합니다. 오후 6시가 되면 그녀는 화사한 등산복을 챙겨 입고 가방을 듭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달려와 손주를 받아 안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너희들도 저녁 잘 챙겨 먹어라. 순자 씨는 현관문을 나서며 미소를 짓습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 날입니다. 한 달 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얼마나 반가워할까요? 등산 모임에 도착하자 친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순자 씨를 맞이합니다. 순자야, 내가 오다니 어떻게 된 거야? 순자 씨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나도 이제 당당한 직장인이야. 월급도 받고 퇴근 시간도 있고. 친구들은 손뼉을 치며 축하해줍니다. 순자 씨는 친구들과 산을 오르며 그간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릎이 조금 아프지만 행복합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장을 펼칩니다. 새로 산 예쁜 일기장입니다. 그녀는 만년필로 또박또박 글자를 적어 내려갑니다. 오늘 나는 행복하다. 손주도 사랑하고 나 자신도 사랑한다. 이제야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 순자 씨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손주 보느라 내 인생 잊고 살진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주세요.